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강소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 89학번이어서 89년도에 서울대학교 전자공학과로 입학을 했고요. 또 오늘 오랜만에 학교를 모교로 와서 너무 좀 가슴이 벅차고요. 저도 4학년 때 사과 세미나라고 이거 애플 세미나인데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억나는 거는 많이 잤던 것 같아요. 저도. 또 여러분들 오늘 졸지 않게 만드는 게 제 목표라서 제가 무슨 뭐 대단한 말씀을 드릴 건 아니고 그냥 좀 제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공감하고 싶어서 좀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간단하게 저희가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반도체를 만들고 있어서 뭐 그거는 형식적으로 좀 발표를 제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걸 조금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고 오래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혁신과 관련된 저희 이제 스타트업 컴퍼니니까 저는 이제 박사 졸업한 다음부터 스타트업 컴퍼니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 컴퍼니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쪼록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미래 오토모티브 그 자동차에 관한 기술들이 사실은 많이 보여주고 있고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핫 이슈가 되고 있고 뭐 대표적으로 테슬라 같은 회사들이 이제 굉장히 돋보이고 있죠. 그거에 관해서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기술의 핵심은 역시 자율주행 기술과 뭐 전기차입니다. 여기 있는 보이는 제일 왼쪽에 있는 게 자율주행차 여러 가지 베네핏이 많아요. 자율주행차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시간에 다른 걸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고 오른쪽에 보이는 장표는 뭐 완전 자율주행이 언제 될 거냐에 대해서 논란이 많지만 자율주행 기능은 상당히 많이 이미 탑재가 되어 있어요. 부분적으로 이미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시간이 얼마나 많이 늘어나느냐의 부분만 있고요. 근데 트렌드는 우상향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 세 번째 있는 왼쪽 아래에 있는 장표가 굉장히 중요한 장표인데요. 이게 뭐냐면 옛날에 왼쪽에 있는 피라미드형 구조가 현재까지의 자동차 산업 구조입니다. OEM이라고 하는 차 회사가 정점에 있고 밑에 1차 부품사, 2차 부품사. 그러니까 OEM이 독점해서 차량을 공급했었어요. 근데 지금 왼쪽 그 옆에 있는 환형 형태로 된 이런 것들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차량 만드는 회사뿐만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 통신사, 그다음에 뭐 다른 휴대폰 만드는 회사 이런 회사로 들어와서 공급망이 굉장히 다양화된 것이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독점 구조가 깨어지면서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차량의 이제 자율주행차의 핵심은 센서와 그걸 연결하는 프로세서에서 처리를 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 링크가 중요한데 굉장히 고속 링크가 필요하고요. 저희가 그런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뭐 단적인 예로 테슬라 모델 S 같은 경우에 카메라가 8개 들어있어요. 앞에 3개, 왼쪽에 2개, 오른쪽에 2개, 뒤에 하나. 8개의 카메라들을 전부 실시간으로 중앙으로 전송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고속 링크 보통 한 뭐 5기가에서 10기가비트 정도 필요한데 이런 기술들이 중요하고요. 또 케이블 같은 것들도 다 유선으로 연결해야 됩니다. 보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하이 스피드 오토모티브 그 파이라고 해요. 저희는 피지컬 레이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중요하다. 저희가 하는 거니까 센서 하시는 분은 센서가 제일 중요하다. 프로세서 하시는 분은 뭐 머신 비전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저희는 이 파이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게 뭐냐면 차 안에 들어있는 케이블이에요.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보통 차량 평균적으로 케이블 무게가 한 80kg 정도 되고요. 길이로 펼치면 한 뭐 1.5 마일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kg 이상 정도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케이블이 들어있어요. 이 케이블을 줄이고 고속 링크로 다 대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트렌드입니다. 카메라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카메라들이 점점 성능이 높아져서 최초에는 하나는 뭐 1메가픽셀 정도 카메라가 있었는데 지금은 2메가픽셀, 뭐 이번에 테슬라 최초에는 한 3메가픽셀 정도의 카메라를 썼었어요. 다음 모델은 한 5메가픽셀 정도의 카메라. 눈이 좋아야 되니까 카메라로 이제 머신 비전으로 하니까 지금 뭐 그래도 12메가픽셀 이상 카메라들이 나오면서 저 밑에 대역폭을 보시면 한 12기가bps 이상의 대역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고속이죠. 차량 내에서 이 정도의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 그럼 이건 지금까지 없던 기술이고 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것이죠. 이거는 미래 자동차의 모습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될 거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좀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차는 그냥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들이 쭉 동일한 케이블에 연결돼 있어서 그냥 바디는 바디대로, 샤시는 샤시대로, 그다음에 인포테인먼트는 인포테인먼트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도메인 형태로 나누어졌어요. 기능 블락 구조로. 근데 미래 차는
이렇게 존한 아키텍처라 그래가지고 각각 존의 어떤 프로세서가 있고 이 프로세서들을 간을 고속으로 연결해서 굉장히 다양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되는 이거보다 소프트 디파인드 비클이라고 하죠. 그런 존한 아키텍처로 갈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이렇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링크가 굉장히 고속으로 만들어져야 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센서들이 다 붙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존의 자동차의 어떤 움직임만을 대상으로 하는 자동차와는 좀 다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 기술인데 이건 좀 지루한 얘기인데요. 오른쪽 축이 시간축이고요. 여기 시간축이고요. 이게 속도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한 1GBps 정도 있었는데 새로운 표준들이 나와서 이건 이더넷이고요. 이렇게 16기가, 32기가, 64기가 이런 식으로 속도가 올라가는 고속 링크 칩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저희 직원인데요. 저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칩입니다. 굉장히 조그만하죠. 네. 대부분 반도체가 좀 작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최초로 16기가비트 제품을 만들었고 앞으로 저희가 32기가, 64기가 이런 식으로 계속 고속의 데이터 링크 칩을 이제 개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일단 이게 이제 이 첫 번째 슬라이드 마지막 장표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지루한 얘기는 여기서 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자동차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결국은 이런 자율주행 이런 거 되면서 이제 전동화하고 전기 많이 집어넣고 전자공학적인 기술을 많이 집어넣고 하면서 이제 발전하는 축이 있어요. 여러분도 차를 타보면 운전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옛날과 다르게 이제 굉장히 다양한 편의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해가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다른 축에서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지금 애플 아이폰입니다. 그러니까 애플은 자동차의 미래 자동차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애플에 바퀴가 4개 그냥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밑에서부터 기존 자동차를 바탕으로 올라오지만 애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이코시스템의 가장 큰 아이폰에다가 배터리 달고 바퀴를 4개 달면 자동차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냥 단지 좀 클 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에서 누가 이길지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기에는 옛날에 자동차가 만들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내연기관이 많이 없어지고 전기차가 나오면서 옛날보다는 부품도 많이 줄고 만드는 과정도 굉장히 단순해졌어요. 그다음에 차량을 이렇게 봤을 때 차량의 옛날에는 이제 속도가 막 뭐 고속으로 잘 나오는 그런 뭐 8기통 엔진이었다 이런 게 중요했다면 요즘은 이제 차에 탔을 때 이게 얼마나 편의성이 좋은가 뭐 이런 거죠. 예를 들어 테슬라 같은 경우에 어제는 분명히 차가 이랬는데 오늘 와 보니까 얘가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돼가지고 전혀 다른 차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아이폰이나 안드로이드가 자꾸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밸류가 더 커지면서 이런 그 형태의 애플이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고 있죠. 이 회사들이 더 힘을 더 많이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 시장이 여러분들도 관심 있으시다면 계속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기술적인 얘기는 이 정도 하고요.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도 좀 뭐하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물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냥 저는 이제 계속 스타트업 컴퍼니를 했기 때문에 스타트업 컴퍼니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좀 공유를 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타트업 컴퍼니 전 반도체 하는 사람이어서 이게 이게 하기 전에 이제 어떤 뭔가 이해하는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만든 플랫폼이에요. 자율주행 플랫폼입니다. 여기 엔비디아에는 프로세서가 다 꼽혀 있고요. 여기 포트가 붙어 있는 거 이게 카메라 포트예요. 이건 디스플레이 포트고 그다음에 프로세서가 하나, 둘, 셋, 4개 달려 있죠. 이런 식으로 이런 프로세서를 가지고 이제 자율주행 컴퓨터를 만듭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런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럼 반도체 요즘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럼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면 이거는 테슬라가 만든 자율주행 플랫폼이에요. 테슬라 칩이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이렇게 왜 2개가 들어있냐면 차는 항상 2개가 들어있어야 됩니다. 하나가 고장나면 다른 쪽이 돼야 돼요. 사고 나면 사람이 죽잖아요. 휴대폰은 고장나서 사람이 안 죽는데
사람이 죽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리던던시라고 하는데 듀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플랫폼을 갖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요즘은 요즘 그 구글링 해보면 이게 제가 구글에서 찾은 거예요. 구글링에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서 일반인도 뭐 이런 정보를 다 해서 분석을 다 해가지고 이 프로세서 안에 있는 이 사진까지도 이렇게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다. 그래서 보면 이거 안에 이제 뉴럴 엔진이 2개가 들어있고 여기 보면 하나, 2개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GPU 프로세서가 들어있고 CPU가 좀 작죠. 그다음에 여기 카메라 인터페이스 달려있고 이런 식의 다이 이미지까지도 사람들이 이게 반도체 실제로 안에 이걸 까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뭐 이런 정보들까지는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처럼 전자공학을 전공하지 않은 뭐 일반인들도 이건 다 찾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네. 이 안에 뭐 이런 기능이 들어있네. 여기까지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봐서는 저희가 전자공학하고 이런 사람들이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조금 더 알려면 이제 들어가면 이제 그게 다 좋은데 그렇게 뭐 여기 안에 들어가 보면 NPU는 얼마의 탑스가 36 탑스 정도 나오고 얘는 뭐 이런 속도는 2GHz 정도 되고 CPU는 얼마로 돌고 그다음에 여기 프로세서는 뭐 콜텍스 A7 이런 게 들어 있고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은 좀 많지는 않아요. 요거 이제 좀 이쪽을 해본 사람인 거죠 이제 요까지 하고 그다음에 좀 더 들어가면 이제 반도체 하는 사람들 정도 되면 야 근데 이게 뉴럴 엔진이 어떻게 돼 있지? 뭐 이렇게까지 이제 봅니다. 멀티플라이 앤 애드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나중에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램에서 코에피션트랑 웨이트 그 인풋 읽어가지고 멀티플라이 앤 애드에서 저장하고 폴링하고 AI 배우셨으면 이제 아실 텐데 다시 메모리 저장하고 뭐 이런 실제로 기능 블락이 보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펑셔널 블락으로 그러면 이렇게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거 다 배우셨을 것 같긴 한데 제가 그냥 간단히 예를 들어서 드리면 사람들 일반적인 블락들에도 눈에 보이는 것들 정도보다 더 깊이 이해를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하셔야 밸류도 생기고 여러분들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제가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근데 제가 그림을 좀 제대로 못 그린 것 같은데 누구신지 아시죠?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이폰인데요. 그 아이폰 이렇게 분해한 거 많이 보셨죠, 다. 이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뜯어보면 뭐 이거 다 뜯어가지고 이거 안에 칩 뭐 들어있고 누구 거 뭘 거 쓰고 이런 거는 정말 일반인들도 이제 다 압니다. 이거 다 정보가 워낙 많아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 넘어가면 이제 조금 이제 얘기가 좀 달라요. 이게 애플이 만든 이게 A14 칩이죠. 애플이 직접 칩을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가지고 이거 안에 이런 칩이 들어있고 이 칩의 성능은 얼마 정도 탑스가 나오고 전력성은 얼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그 다음 레벨로 이렇게 쭉 들어가면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 칩에 이제 이 다이를 까보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이 안에 이렇게 보면 여기 봐서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 칩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보면 뭐 NPU도 들어있고 이렇게 봐서는 보이지는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어쨌든 요 레벨까지 또 오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하는 사람들은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이 각각의 기능 블락들이 어떤 그 요걸 낸드 게이트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 낸드 게이트가 수백만, 수천만 개 모여서 이런 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낸드 게이트가 이렇게 왼쪽이 요걸 스키매틱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제 회로 두고 오른쪽이 실제로 레이아웃해서 그린 겁니다. 이런 식의 패턴을 가지고 마스크를 찍어서 칩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하나하나의 트랜지스터에 들어가게 되면 이 트랜지스터가 이렇게 CMOS 트랜지스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NMOS, PMOS로 해서 이게 두세 개 합쳐지면 NAND 게이트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도 내려왔죠. 이제 이게 최소의 블락일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중요한 것이 이제 PMOS, NMOS의 뭐 P타입과 N타입 이거 나중에 전자 회로인가 거기서 아마 배우실 겁니다. 그래서 PN 타입이 있어서 뭐 정션이 생기고 뭐 밴드 갭이 생겨서 얘가 뭐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전압을 얼마 이상 가면 여기서 넘어가서 뭐 부도체가 도체가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배우실 겁니다. 제가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 전 과정을 한번 이렇게 쭉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시던가 전자공학이나 반도체를 하실 때 이런 통찰력이 있어야 뭔가를 할 때 내가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이게 가능한 건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판단할 때 눈이 생기고요. 뭐 요즘 너무 정보가 많기 때문에
뭐 정보는 사실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건 인터넷에 다 있어요. 중요한 건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있게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속으로 들어가서 이 밑에까지 한번 다 이건 왜 되지? 왜 이렇지? 한번 궁금하시게 생각하시고 한번 연구를 해보시면 나중에 이걸 다 이해하면 뭔가 좀 뻥 뚫린 느낌이 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스타트업 얘기하니까 제가 그냥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좀 일을 하다가 와서 스타트업은 실리콘밸리 다 아시죠, 그죠? 그 실리콘밸리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도 스타트업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실리콘밸리가 스타트업에 제일 많은 곳이고 저도 거기서 일도 했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경험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그냥 그거를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게 실리콘밸리라고 하고 아마 가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죠? 여기 샌프란시스코 있습니다. 여기 샌프란시스코 베이입니다. 여기가 금문교가 있고요. 여기 태평양이고요. 여기 이게 베이가 있고 여기 밸리가 왜 밸리라고 그러냐면 저도 처음에 몰랐어요. 이게 밸리인지. 여기 큰 산이 하나 있고 여기 큰 산이 하나 있어요. 산과 산 사이여서 그냥 밸리입니다. 우리 같은 계곡이 아니고. 그래서 어떤 이런 큰 밸리가 있고요. 여기에 회사들이 많이 있죠. 여기 스타트업이 미국 전체 인베스트먼트의 3분의 1 정도, 요 경기도 정도 되는 땅에 다 몰려 있습니다. 굉장히 집중도가 높고요. 제가 경기도로 보면은 서울이 한 요 정도 있어요. 여기 샌마티오라고 하는 여기 정도가 서울입니다. 날씨도 참 좋습니다. 여름에는 비도 안 오고요. 겨울에도 영하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한번 가보시면 아마 오기 싫으실 거예요. 굉장히 날씨도 좋습니다.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하면은 제일 생각나시는 게 아마 큰 회사들이 굉장히 여기서 많아요. 굉장히 큰 회사들이 많고 이 회사들이 지금 여기 보시면 뭐 제일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시는 게 아마 좀 요즘은 잘 안 하신 것 같긴 한데 페이스북 있죠. 여기에 팔로알토에 여기 페이스북이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도 여기 팔로알토에 있습니다. 페이스북 멜로팍에 있네요. 그 다음에 넷플릭스도 있고 뭐 이런 회사들이 있고 그 다음에 구글도 여기 있죠. 여기 있고 근데 여기가 원래는 옛날에는 반도체 회사들이 많았어요. 여기 이렇게 그래서 인텔, AMD 이런 회사들은 이쪽에 많았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회사들이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우버 같은 회사는 이런 데 있고요. 그래서 물론 제일 큰 회사는 여기 있는 요 그림에 있는 애플이라는 회사겠죠. 쿠퍼티노에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 뭐 저도 사실 쿠퍼티노에 살고 있고요. 여기 있는 애플입니다. 큰 회사들이 있고. 그래서 지금 보면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있고 뭐 농구 좋아하시는 분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좋아하시고 그다음에 뭐 풋볼은 좋아하시는 분이 없으실 것 같긴 한데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가 왜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냐면 최초로 여기에 팔로알토에서 반도체 셔클리 다이오드라는 걸 만든 분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참 모든 게 시작한 데서 자꾸 커져 나가서 사람들이 자꾸 여기서 모이니까 계속 이쪽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참 그게 이렇게 복잡해서도 자꾸 모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이 모두 벤처 창업을 합니다. 이유는 가까운 데 큰 회사들이 있으니까 자주 만날 수 있고 벤처 캐피탈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차 타고 가면 뭐 5분이면 바로 만나고 그러니까 내가 좋은 아이디어 있는데 잠깐 좀 만날 수 있을까요? 그럼 이 앞에 스타벅스에서 좀 얘기 좀 하죠. 이렇게 해요. 그럼 얘기 좀 하고 뭐 아니면 아니지만 또 좋으면 또 그럼 내가 또 누구 소개시켜 줄게. 뭐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여기 와서 창업을 하고 굉장히 성공적인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스타트업이 뭐 성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기회가 되시면 친구들도 있을 수도 있고 유학을 가실 수도 있고 그러면 한번 가서 그냥 여행만 하지 마시고 뭐 사람들과 만나서 회사 다니는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뭐 많은 영감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 중에 당연히 애플을 빼놓을 수가 없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금 애플 쓰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제가 신기한데 한번 미국 가서 스타벅스 한번 가보세요. 90%가 애플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그게 신기하긴 한데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 윈도우즈가 편한 게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을 이제 빼놓을 수가 없고 죽었죠, 물론.
애플의 창업자입니다. 근데 왜 제가 스티브 잡스를 얘기하냐면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근데 이 사람을 한번 보면 왜 이렇게 살았을까? 왜 이렇게 살지? 이렇게 살면 뭐가 다르지?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돼요. 저는 그 스티브 잡스 전기도사도 제가 다 읽어보고 그랬어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았는데 참 궁금했어요. 이 사람은 1955년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부모가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됐어요. 그리고 입양한 부모가 실리콘밸리에서 키웠어요. 스티브 잡스를. 스티브 잡스는 죽을 때까지 자기 어머니하고 자기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나에게 정자와 난자를 준 그냥 그거 이외에 아무것도 없다고. 굉장히 독한 사람이죠. 제가 봐도 좀 무서워요. 근데 어쨌든 어릴 때부터 좀 버림을 받은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자기가 머리는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 하이스쿨까지 공부는 잘했고 대학교는 그렇게 좋은 데 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대학도 중퇴했어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결정적으로 이 애플을 창업하게 된 거는 또 하나의 스티브 워즈니악이라는 자기보다 5살 많은 저희 동네 형이에요. 동네 형이 이 버클리를 다녔어요. 이 형이 근데 이 스티브 워즈니악은 진짜 똑똑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천재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이제 애플이라는 회사를 창업하게 됩니다. 그래서 1976년도에 이게 최초로 만든 애플 컴퓨터예요. 지금 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게 나무로 그냥 이렇게 짜가지고 만든 이 거라지에서 만든 겁니다. 이때는 사실은 컴퓨터의 태동기여서 사람들이 컴퓨터가 뭔지도 잘 몰랐고 전자 계산기 정도만 알았어요. 옛날에 제가 대학교 들어왔을 때 선배가 그랬어요. 저희 교수님이 자기는 지금은 컴퓨터 공학과인데 70년대는 전자 계산기 공학과였대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자 계산기만 생각하던 때인데 이런 컴퓨터를 만들어갖고 이걸 만들어서 이걸로 비즈니스할 생각을 한 게 대단한 거죠. 그래갖고 스티브 잡스가 여기 스티브 워즈니악이고 이 스컬리라는 사장입니다. 이 세 사람하고 이건 애플 2예요. 두 번째 컴퓨터를 만들어서 출품하고 이걸로 이제 사업을 이제 크게 키우게 된 겁니다. 이 스컬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 코카콜라 팔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가 사업이 커지니까 어떻게 했냐면 야 우리도 뭐 영업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러고 이 스컬리를 소개시켜 받아가지고 스컬리한테 가서 한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인데 딱 한 말이 당신 평생을 가짜 설탕물 팔고 살래? 나랑 사업할래? 이렇게 물어봤대요. 가짜 설탕물 팔지 말고 나랑 뭔가 중요한 일을 하자라고 해서 스컬리가 들어와서 회사가 굉장히 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을 일단은 만난 거죠. 이게 애플의 역사인데 제가 이렇게 보면 좀 굉장히 몇 가지 중요한 마일스톤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시가총액이에요. 지금 이렇게 보면 여기 지금 거의 현재는 거의 애플이 뭐 2,000조 뭐 이렇게 넘어가죠. PC를 처음에 만들었을 때 애플이 다른 회사보다 굉장히 독특한 거는 뭐였냐면 처음으로 GUI라는 거를 도입했어요. 다 텍스트라고 했는데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든 거예요. 옛날에는 전부 텍스트 타이핑만 했는데 이 사람이 마우스를 써갖고 뭘 하는 이런 걸 만들어서 애플 매킨토시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이거 옛날에 저희는 정말 다 갖고 싶어 했었어요. 올인원이고 텍스트만 하던 때 이런 걸 도입을 해가지고 스티브 잡스가 거의 굉장히 아주 멋진 프로덕트를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서 스컬리를 영입을 해서 회사가 막 커지고 있는데 매킨토시를 만들어서 매킨토시 근데 생각만큼 잘 안 팔리는 거예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사람들이 널드나 이렇게 뭐 그런 사람들만 좋아하는 거예요.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근데 이때 스티브 잡스 애플에 대항하는 게 IBM PC라는 게 있었어요. IBM PC는 그냥 아무나 살 수 있고 값도 싸고 저기능이지만 시장을 거의 얘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죠. 그래서 장사가 잘 안 돼서 스티브 잡스가 어떤 일이 생기냐면 스컬리 자기가 만든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1985년도에 이사회에서 스티브 잡스를 해고해버려요. 너가 지금 매킨토시 같이 이렇게 장사 안 되는 제품만 자꾸 팔겠다고 고집을 부리니 고집도 엄청 세거든요. 이사회에서 미국은 이사회에서 원래 다 정합니다. 너 파이어야. 너 나가. 자기가 만든 회사 자기가 쫓겨나요. 스티브 잡스가. 그래가지고 뭐 딴 일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사이 애플은 계속 경쟁력이 떨어지고 지금 보면 파워북이라고 이런 이게 윈도우가 하는 거랑 남들이
자기 IBM이 하는 것과 비슷한 걸 자꾸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도 매스 마켓을 들어가야 되겠다. 대중화 돈을 벌어야 되니까. 다 실패하죠. 뭐 뉴튼이란 거 만들어가지고 태블릿 만들었다가 PDA라고 있어요. 지금 아이패드 비슷한 겁니다. 근데 굉장히 제가 써봤는데도 후져요. 이런 거 계속 만들고 쉽게 말해서 닥치짓을 계속 하다가 거의 애플이 파산 직전까지 갔어요. 거의 이제 이때가 한 2000년 언제죠? 90년대 한의 말 정도 됐네요. 90년 후반. 그래서 이제 애플이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떡하지? 그래서 스티브 잡스를 다시 데려와요. 여기서 데려와가지고 스티브 잡스 보고 당신이 알아서 다 하라고. 회사 망하게 생겼으니. 스티브 잡스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은 다 잘라버렸어요. 얘는 일 못한다고 다 잘라버리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다 데려왔어요. 그래가지고 회사를 처음에 만든 게 아이팟이란 거를 아이맥도 만들고 아이팟도 만들고 합니다. 아이팟은 사실은 그때 음악 듣는 제품으로서 굉장히 좋은 제품이어서 저도 많이 써봤고 MP3 플레이어로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국내에도 좋은 회사들 많이 있었지만 뭐 어쨌든 감성이나 이런 부분이 아이팟 굉장히 좋았죠. 여기까지는 그냥 여기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다 아이팟 만들고 MP3 플레이어 만들면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어느 날 애플이 폰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2000년대 중반에 아이폰을. 이때는 폰이 뭐냐면 폰은 삼성전자나 LG전자 이런 회사들이 만드는 거예요. 통신사도 연결이 되고 비즈니스 영역이 완전히 달라요. 아이팟은 그냥 이렇게 거기 가게 가서 그냥 사면 되는 제품이고 이 폰은 통신사 가서 사야 되는 거고 이코시스템이 완전히 달라요. 애플이 아이폰 한다고 했을 때 전부 다 안 될 거야 그랬어요. 아 쟤들이 통신이 얼마나 어려운데 그 기술이 얼마나 힘든데 그 애플 빨리 못해 이랬어요. 근데 아이폰이 나와서 순식간에 시장을 한 5년 사이에 완전히 시장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휴대폰은 폴더블 폰을 쓰고 있었어요. 이때 폴더블 폰 쓰고 있고 그래서 애플이 처음에는 전면 터치스크린을 갖고 폰을 만들고 이때 대부분 정압식 터치를 썼어요. 그러니까 누르면 눌러졌는 압력으로 되는 터치를 썼고 애플은 정전식 터치를 썼어요. 그러니까 아주 매끄러워요. 눌러도 눌리지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아주 매끈하고 잘 돼요. 다 정압식 터치를 쓸 때 애플은 정전식 터치를 써가지고 누가 봐도 써봐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급격하게 아이폰이 이제 팔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맥도 팔리고 매킨토시도 팔리고 애플이 거의 사상 최고의 회사가 됐죠. 지금도 제일 큰 회사가 됐죠. 그래서 이 과정을 저는 이렇게 보면서 스티브 잡스는 항상 남들이 안 하는 거를 미리 앞서서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번 했다가 완전히 망했죠.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개 망한 거예요 지금 이게. 자기 회사에서 쫓겨나고. 근데 여기 와서도 이걸 했는데 이것도 개 망했으면 또 쫓겨났겠죠. 근데 이건 대부분 크게 성공을 해서 정말 대단한 회사를 만든 것이죠. 근데 불행하게도 스티브 잡스는 일찍 죽었어요. 2007년인가 그때 그 췌장암으로 죽었죠. 네. 어쨌든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그때 살 때 그 쿠퍼티노에 가면 애플 본사가 있어요. 거기 가고 사람들이랑 뭐 추모도 하고 그랬는데 저도 만감이 좀 교차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한 얘기를 좀 들어보면 뭐 좀 특이한 부분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주로 이 얘기는 자기가 어디 가서 연설한 걸 제가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영어는 다 잘하시니까 제가 그냥 한국말로 설명을 하면 그 뭐라고 해야 되죠? Put a dent in the universe죠. 그러니까 세상에 뭔가 변화, 덴트는 뭐냐면 차에 이렇게 뭉콕하는 거 있죠. 그게 덴트잖아요. 뭉콕하는 게 덴트입니다. 구멍 이렇게 눌리는 거. 뭔가 변화, 이게 편편한 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눌려서 변화를 주는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너 여기 왜 있냐 이거죠. 아무 변화도 주지 않고 뭔가 덴트를 만들지 못하면 왜 여기 있냐 이거죠. 뭐 이런 얘기하면서 뭔가 해라 뭐 라고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말도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저는 비즈니스 하면서 저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객한테 가서 지금 뭐 필요하냐고 물어보고 그거 만들지 말란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네가 가도 물건 만들어서 만드는데 한 1년, 2년 걸리잖아요. 그 만들 때쯤 돼가면 고객은 다른 거 달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맞죠? 당연히 고객은 자꾸 앞서 나가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 미리 앞을 잘 보라는 얘기예요.
지금 요 사람한테 가서 뭐 필요하냐고 물어봐갖고 그거를 달라고 하지 말고 나중에 뭐가 필요할지를 보고 그거를 미리 만들어라. 저는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다음 이노베이션, 그러니까 리더와 팔로워를 구분하는 것은 이노베이션이다. 결국 내가 이노베이션 하느냐, 이노베이션 해야 리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굉장히 또 독특한, 약간 이게 패러노이드인데 디테일에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품을 만들어도 항상 자기한테 검사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만들라 그러고, 그다음에 그 엣지에 있는 뭐 앵글이라든가 색깔 이런 거 하나까지도 다 신경을 쓰고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다음에 스티브 잡스는 사실은 돈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에요. 뭐 수백조에 그 해당하는 자산이 있었는데 집에 가면 가구도 하나도 없고 맨날 샐러드만 먹고 단식하고 돈도 쓸 줄도 모르고 좀 독특한 사람이었어요. 하여튼 뭐 stay hungry, stay foolish 이런 말은 스티브 잡스가 많이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헝그를 해야, 그리고 무식하게 도전해야 성공한다. 뭐 스티브 잡스가 살아온 거랑 봤을 때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여기서 혹시 좀 영감을 얻으실 수 있는 게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 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리콘밸리에 또 한 사람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일론 머스크죠. 테슬라 사장입니다. 이 사람도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실은 미국 사람이 아니에요. 사우스 아프리카에서 태어나서 캐나다 이민 갔다가 이제 미국으로 온, 어떻게 보면 변방에 이름 없는 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미국에 와서 스탠포드를 다니다가 중퇴하고, 대부분 또 유명한 사람들 중퇴를 하죠. 대부분 그래서 딥2라는 회사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거의 300 밀리언 이상, 우리 돈으로 한 400, 500억 정도에 팔았어요. 컴팩에. 이때부터 이 사람이 이제 회사를 계속 만들고 팔고 해서 페이팔 같은 회사는 뭐 1.5 빌리언이면 2조 정도에 팔아가지고 거부가 된 거예요. 갑부가. 뭐 이 정도 벌었으면 저라도 그냥 놀 것 같은데 이 사람은 놀지를 않아요. 계속 뭔가를 해요. 그래서 이때 테슬라를 만든 거예요. 자동차, 미래 전기차가 되게 될 거라고 테슬라를 만든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테슬라를 만들었지만 사실은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테슬라를 2000년도 초반에 창업했는데 그때 마들 S라고 하는 멋진 스포츠카가 있는데 저도 또 봤어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다 사람들 좋아하는데 이게 생각만큼 팔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연구 개발해야 되고, 이 차량 산업이 얼마나 힘든 산업이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계속 이익을 못 내고 계속 적자가 나고 계속 돈은 들어가고, 그래서 테슬라가 2010년도엔 거의 부도 직전까지 갔어요. 누구나 다 오늘 내로 테슬라는 다 망할 거야, 다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아까 그 실리콘밸리에 보면 그 프리몬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테슬라 공장이 있습니다. 뭐 연출한 사진일 수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여기다가 침대를 놓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테슬라 매일 아침마다 직원들 불러가지고 야 다시 한번 차 한번 몰아봐, 내가 한번 타볼게. 그 맨날 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요, 테슬라가 그때. 지금은 아주 이렇게 잘 나가지만 지금은 1000조 정도 되죠, 회사 가치가. 그때는 오늘 내일을 걱정해서 테슬라가 한 달도 못 버틸 거다, 돈이 없어서.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계속 투자자들에게 이거 무조건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이 이렇게 또 미친 척하고 하는 사람은 또 왠지 한번 그래? 되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도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투자를 해가지고 테슬라가 결과적으로 한 2000년대 중반, 2010년 중반부터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전기차 시장을 석권했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죠. 다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면 여기서 이 사람이 한 말 중에 제가 보는 제일 좋은 말이 이거 같아요. 만약에 뭐 failure is an option here. If things are not failing, you are not innovating enough.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실패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이 충분히 혁신적인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안전지대에 딱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실패해야만이 자기가 점점 더 이노베이션 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계속 나의 안전지대에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나는 좀 도전을 해서 계속 실패를 하더라도 앞으로 나갈 것인지,
그거에 관한 부분들은 여기 딱 일론 머스크가 딱 정리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 실패해봤어? 너 실패 안 해봤어? 너는 충분히 너의 능력을 다 발휘하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좋은 말이 많은데요. 이거는 나중에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노베이션과 관련돼서 옛날하고 제가 저희 회사 직원들한테 제가 얘기 많이 하는데 요즘은 애자일 스쿼드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뭐냐면 전통적으로 모든 제품과 모든 디자인은 처음에 컨셉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걸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개발하고 테스트해서 양산합니다. 이렇게 되는 플로우로 가는 게 옛날이고 여러분들 다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잘 나가는 회사는 이렇게 해서도 안 돼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이제는 뭐냐면 디자인하고 테스트 디벨롭먼트하고 다시 디자인하고 이렇게 하는 이터레이션을 얼마나 빠르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여기서 얼마나 고객의 피드백과 내가 생각하는 기술이 융합돼서 자꾸 빠르게 이터레이션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결국은 그 회사의 경쟁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는 거에 적합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 역할을 잘하는 사람이 아주 좋습니다. 한 번에 끝나니까 실수하지 않고 한 번에 뭐 디자인하는 디자이너만 하고 디벨롭하는 디벨롭만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이걸 잘하려고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계속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바꾸라 그러면 뭘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이 필요한 그 사람의 컴피턴시가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공적인 부분이 되려면 결과적으로 이런 애자일 스쿼드에서 일을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뭐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부분과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회사 나가서 보시면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애자일 스쿼드에 관한 부분들이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제가 뭐 요즘 워낙 뭐 이런 말이 많이 나와서 resilience라고 하죠, 그죠?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뭐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렇게 다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거죠. 이렇게 뭐가 잘못됐을 때 다시 이렇게 튀어오르는 그런 느낌인데. resilience가 굉장히 미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고 뭐 결국은 제일 중요한 역량은 이거다라고 얘기하죠. 결국은 뭐냐면 이게 새로운 역경과 새로운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거를 어떻게 잘 적응해 가는가. 그게 결국은 그 능력이 resilience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필요하냐. 여기 한 5가지 정도를 누가 표시해 놨더라고요. 제가 그냥 갖고 온 겁니다. 제가 쓴 건 아니고.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죠. 실패한 다음에 좌절하면 안 되니까 난 할 수 있어 이런 게 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목표를 위해서 난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이 좀 있어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러 가지 상황과 현상에 대해서 잘 연결을 해서 그것들을 갖고 밸류를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한 말이 있는데 변화란 거는 그냥 생활의 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 변화할 거다. 그리고 나는 내 생활도 지금이지만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른다. 내일 뭐 회사 잘릴 수도 있고 내일 갑자기 뭐 대박이 날 수도 있고 그런 거는 생활의 일부분이고 당연한 거다. 그 다음에 뭔가 decisive한 액션을 취해야 된다. 이런 5가지 정도를 하면 이런 resilience가 잘 향상이 되고 여러분들이 잘 적응할 것이다. 이렇게 봐서 제가 넣은 거고요. 그래서 제가 뭐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제가 생각을 뭐가 중요한지 몇 가지를 적어봤어요. 첫 번째는 좀 미리 앞을 내다봐야 됩니다. 스티브 잡스가 한 말하고 똑같죠. 지금 필요한 거를 만들다가는 분명히 다 만들 때쯤 되면 팔지도 못하고 자기 성공적이지 못하니까 앞으로 한 5년이나 10년 후에 뭐가 잘 될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죠. 두 번째는 미슨 사람을 만나야 돼요. 스티브 잡스도 스티브 워즈니악과 스컬리를 만나서 회사가 커진 겁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뭔가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옆에 있는 친구분들 지금이야 맨날 뭐 술 먹고 놀고 뭐 낄낄거리고 하지만 이 사람들이 한 10년, 20년 지나가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지는 정말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을 만나고 자기에게 좋은 인플루언스를 주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세요. 그 사람들과 잘 교류하고 대학교 때 있던 친구들은 또 평생 가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계속 이노베이션을 해야 되니까 본인의 기술 스킬 이런 것들을 계속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거는 똑같은 말인데 push the limit 그러니까 자기의 컴포트 존에 있지 말고 여러분들은 충분히 페일링 하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그 일론 머스크의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계속 실패하는 일을 하고 계신지
그래서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자꾸 영역이 넓어지고 내가 발전한다는 것이죠. 그다음에 뭐 이건 다른 얘기인데 실패합니다. 항상 실패하고 좌절했을 때 바운스 백 할 수 있어야 된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전 중요한 행동 양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성향, 키 컴피턴시 관련돼서는 그 스타트업 컴퍼니를 저같이 하는 경우 여러분들도 뭐 새로운 일을 하게 되면 아마 많은 시련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시련을 잘 극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첫 번째는 저는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 내가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꼭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러면 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얼마나 믿고 내가 얼마나 나에 대해서 나를 사랑하고 그런 컨피던스가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실패는 계속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한 20년 동안 스타트업 했고 제품을 한 9개 정도 만들었는데 그중에 3개는 크게 성공했고 한 3개는 뭐 별로 성공 못했고 나머지 한 3개는 아예 팔지도 못했어요. 제품 나오자마자 바로 접었어요. 그런 거 굉장히 큰 좌절인데 그런 거에 대한 리질런스를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것 같고 뭐 중요한 거는 용기가 좀 있으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안 해본 걸 하면은 좀 두렵고 뭐 걱정도 좀 많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으면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뭐 한 제가 봐서는 한 5%만이라도 뭔가 회사를 만들어서 큰 스타트업을 만들어서 성공하시면 굉장히 국가와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서 좋고 개인적으로도 큰 성공이 되고 국가 민족으로도 좋은 일이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희 회사는 그냥 회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그냥 제가 설명을 드리면 처음에 여기 계신 제가 미국에 있으면서 2010년부터 있었는데 그때 저는 이제 휴대폰에 들어간 반도체를 만들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차량 반도체가 될 것 같아서 제가 2015년 4년부터 차량에 있는 반도체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하고 여기 계신 최준 교수님한테 제가 좀 같이 좀 할까 이렇게 그때 여기 저도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같이 만났고 그랬더니 최준 교수님이 같이 하자는 거예요. 근데 같이 하자고 안 했으면 제가 안 했을 텐데 이 고생 안 했을 텐데 같이 하자고 그래가지고 또 제가 했어요. 그래가지고 디지트랑 저희가 차량용 기술도 개발하고 그래가지고 한 3년 정도 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새로운 데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계속 있다가 2017년에 이제 부품 품을 안고 한국으로 왔죠. 이제 내가 자 준비가 됐어 이제 회사하고 이제 투자 받고 회사를 키우면 되겠네. 라고 딱 2017년에 왔는데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VC들이 딱 뭐 사업 계획서를 한 10개 정도 주면 한 5 VC한테는 연락도 안 와요. 그리고 나머지 한 5개 중에 2, 3개는 죄송합니다. 저희는 반도체 회사는 투자를 안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 중에 한 2개 정도 겨우 만나면 회사는 잘 들었는데요. 박사님 너무 어려운 거 하시는 것 같은데요. 라고 뭐 투자를 안 합니다. 참 저도 좌절을 많이 했어요. 2017년에 와가지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미국을 다시 가야 되나? 1년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뭐 해 하면서 이제 최준 교수님하고 직원은 한두 명 데리고 계속 개발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반도체 투자하는 회사가 사실 없긴 했었어요. 그다음에 자동차 그러면 자동차 반도체는 별로 수익성도 안 나고 빨리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될 건데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너무 좀 빨리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든지 너무 빨리 하면 또 이런 사단이 생깁니다. 너무 늦게 해도 사단이 생기고 제일 좋은 거는 딱 라이트 타이밍에 내가 딱 됐을 때 투자를 받고 회사를 키우면 좋은데 그거는 쉽지는 않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하면 가능해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미리 해서 사실은 고생을 좀 했었고 그래도 처음에 국내에 와서 이제 조그만한 펀딩도 받고 그다음에 국가 과제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보시나 이런 회사에 플랫폼도 수출하고 여기 반도체 뭐 펀딩이나 뭐 스타트업 하시면 나중에 펀딩 같은 거 받을 게 중요한데 혹시나 그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저한테 연락하셔도 되는데 Series A라고 첫 번째 펀딩을 저희가 2020년도 말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VC 펀딩을 받는다는 거는 단순한 그냥 돈을 받는다는 의미를 떠나서 벤처 캐피탈리스트들이 봤을 때 이 기술은 시장에서 가치가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어디에 투자하는 돈을 불려줘야 되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곳에 투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시리즈 A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뭐 저로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2017년에 나와도 제가 거의 3년 반 정도를 투자도 못 받고 힘들게 보냈죠. 그래서 어쨌든 시리즈 A 투자를 받았고 그 이후에 갑자기 차량용 반도체가 이제 중요하다고 해서 차도 못 만들고 지금 막 이런 상황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차 하나 살라 그러면 1년 기다려야 되고 이런 일이 생기면서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반도체 세계 최초로 만든 제품들이 이렇게 나오고 BMW랑 저희가 세계 최초로 제품도 공급하고 그다음에 시리즈 B 두 번째 펀딩도 최근에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인생에서 한 가지 중요한 철학이 있어요.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내가 절대적으로 absolutely 내가 어떤 포지션이나 어떤 레벨에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은 그레디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우상향으로 올라가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고 아무리 내가 높은 지위에 있어도 내가 내려가는 느낌은 사람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재벌이고 돈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내가 돈이 자꾸 줄어들고 있고 내가 옛날보다 못한다라는 느낌 절대로 이거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 계속 우상향으로 그레디언트가 생겨서 내가 어제보다 오늘이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다라고 보이는 그런 그레디언트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의미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뭐 이건 좀 제가 이런 여담인데 저희 와이프랑 제가 결혼할 때도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레디언트가 중요하다고. 나보고 왜 잘 안 해주냐요. 앞으로 더 잘해줄 거라고. 그래서 잘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쨌든 뭐 어떻게 보면 좀 트릭처럼 보이긴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고 남녀 관계도 저는 그게 그레디언트가 부부 관계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이렇게 성장하는 그런 느낌에 있는 곳에 제일 좋습니다. 저도 결혼할 때 집도 없었는데 뭐 집 사고 뭐 좀 큰 집으로 가고 뭐 미국도 가고 미국에 가서 집도 사고 뭐 저희가 객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행복했어요. 지금도 행복하고 여러분들도 이런 그레디언트가 있는 그런 삶을 사시고 어떤 성장성이 있는 곳에서 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마지막으로 뭐 저희 회사의 비전인데 뭐 크게 그냥 저희는 이 차량용 반도체 새로 떠오른 시장에 세계 최초로 기술을 개발했고 그걸로 오토모티브 세미컨덕터의 리더가 되겠다라는 게 저희 비전이고 그다음에 항상 저희는 여기 이제 푸시 더 리밋 있죠. 신기술 한계를 극복하는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을 계속 리드하겠다.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밀고 나가야 그런 비전이 있어야 투자도 받고 직원들도 따라오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그 시장이 도래했을 때 굉장히 큰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는 딱 글로벌 컴퍼니가 돼야 됩니다. 한국에서만 뭐 성공하는 회사는 아니고 글로벌리 성공할 수 있는 회사가 되어야만이 되고 그런 규모를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 안타깝게도 한국에 있는 많은 반도체 회사들이 주로 한국에만 많이 물건을 사업을 하는 경우가 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제한이 많고요. 여러분들 다 뭐 똑똑하신 분들이고 지금까지 뭐 영어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경쟁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외국에 사람들도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고 하니까 좀 시야를 넓혀서 글로벌한 인재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뭐 여러분들 공부도 다 잘하시고 지금까지 대학교 이렇게 오신 것도 쉽지 않았겠죠, 그죠? 부모님 고등학교 얼마나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대학교 와서도 힘든 것도 많고 그러시겠지만 앞으로 회사나 사회에 나갔을 때는 조금 더 다른 형태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형태.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장점은 제가 미국 가서 보면 정해진 일은 굉장히 잘합니다. 이렇게 목표가 좀 어느 정도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건 굉장히 잘하는데 이게 답이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기가 결정을 하고 그걸 과감하게 밀어붙이는 능력은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무식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많이 뒤를 재는 사람들도 좀 그건 어렵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필요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제 이메일 어드레스인데 메일을 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뭐 도움이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 준비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네.